오늘은 브래드 피트가 주연한 영화 퓨리의 실제 주인공이라고 불리울 만한 이야기를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무대는 1950년 8월 한국전 당시의 낙동강 전선에서 500명 이상의 북한군을 상대로 한 명의 전 차장이 무려 250여 명을 사살한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간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어니스트 R. 쿠마. 코우마는 1919년 네브라스카주 띠와이트라는 작은 마을에서 그리 부유하지 않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고교 졸업 후 대부분의 동기들처럼 대학을 포기하고 농작물을 잇기 위해 육체노동에 종사합니다. 그러다 1940년이 되던 해, 맨날 이게 뭐야? 군대가 이것보다 낫겠지. 뭔가 새로운 활력을 찾고자 육군에 지원합니다. 그 당시 미 육군은 기갑병력을 확대하려는 구상을 갖고 있었는데 육군에서는 항공대나 전차병과 등의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던 차였죠. 이때 코우마의 눈에 들어온 전차란 물건이 그를 사로잡게 됩니다. 오예, 저것이 뭐야? 죽이는데 저 등발의 전선을 누비며 내달리는 전차에 올라타고 싶다. 코우마는 전차라는 신병기에 이끌려 전차병과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3년에 걸친 실전 훈련을 쌓은 코우마는 1944년 11월 노르망디에 제9기갑사단으로 상륙하게 됩니다. 제9기갑사단은 유럽에 전개된 시점이 늦은 관계로 많은 피해를 입진 않았지만 얼마 후 엄청난 실전을 경험하지요. 벨기에와 룩셈부르크 방면으로 진출한 제9기갑사단은 발주전투라는 독일군의 공격으로 혹독한 실전 경험을 쌓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코우마의 비범한 전투 능력은 독일군 최후의 공세인 바로 이 발주전투에서 길러지게 되는데 미 101 공수사단이 농성 중인 바스토뉴를 포위한 독일군에 대항해 제9기갑사단은 지원군이 올 시간을 벌기 위해 바스토뉴 외곽에서 결사항전을 각오합니다. 이때 서부의 구원자로 나선 이가 있었으니 바로 페트네 제3군 두둥. 이후 제9기갑사단은 1945년 3월 7일 라임 강 사이의 레마겐과 에르페를 잇는 다리인 르덴도르프교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는 2차 대전 당시 연합군에게 점령된 라임 강 최초의 다리로서 미군은 처음으로 라임 강 너머의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성공으로 제9기갑사단은 유령사단이란 호칭을 수여받게 되지요. 1968년 레마겐의 철교라는 영화로 제작된 게 바로 이루덴도르프교를 말합니다. 이루덴도르프교는 당시 라인 강에 유일하게 폭파되지 않고 남아있던 다리였는데 이 다리만 건너면 독일의 심장부 베를린으로 직행할 수 있었으므로 이 다리의 점령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점령 후 독일군은 다리를 붕괴시키기 위해 무수한 공격을 가했으며 연합군은 필사적으로 방어했지만 결국 3월 17일 붕괴되지요. 이후 45년 5월 7일 독일의 항복 당시 제9기갑사단은 체코까지 진격해 있었습니다. 유럽에서의 전쟁은 끝났지만 고향에 돌아가 농사일을 하기보다 군에 남는 길을 선택합니다. 중사로 진급한 그는 일본 점령군의 일원으로 근무하다가 미군정이 다스리던 한국에도 근무했는데 몇 년 후 자신에게 깊은 인연의 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으니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집니다. 북한군은 T-34를 앞세우고 파죽의 진격을 하는데 미 극동사령부는 우선 일본에 주둔 중인 24사단의 스미스 김대대에게 한국 사수를 맡기며 메가더가 직접 대대장을 부릅니다. 이봐, 스미스, 겁대가리 상실한 놈들한테 미군이 무섭단 걸 보여주고 와. 돌아오면 술 한잔 사겠네. 예썰. 호기롭게 대답하고 출발한 그의 부대는 경기도 오산의 중미령에서 미군 최초의 전투를 벌입니다. 오 마이 갓. 스미스 부대가 전멸했다고? 놀란 극동사령부에서는 그 PM-24 채피 경전차를 보냅니다만 이건 뭐 그냥 죽으란 얘기. T-34 앞에서의 내는 그냥 7대1의 비율로 격파되는 깡통신세였으니
더욱 다급해진 미국은 일본과 본토에 남은 시험원과의 미-16 퍼싱 전차 같은 중전차들을 긁어 모읍니다. 퍼싱 전차는 1944년 12월 22일에나 독일에 투입됐던 전차입니다. 그때는 미군의 샤먼 전차가 털리던 때인지라 퀼름 대성당 앞에서 M4 샤먼을 격파한 팜터를 화려하게 불태우면서 전과를 세웠지만 그다지 활약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에서는 일방적으로 T-34를 학살하면서 북한군의 낙동강 공세를 저지하게 됩니다. 퍼싱의 첫 교전은 낙동강에서 벌어진 다부동 전투로 여기서 73 전차대대 C중대의 퍼싱은 미-27년대를 지원해 T-34 9대와 Su-76 자주포 3대를 격파합니다. 퍼싱은 한국전 당시 총 97대의 T-34 전차를 격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 미군 전차병들은 셔먼으로 훈련받아 더 손에 익숙했고 퍼싱은 신형님만큼 셔먼에 비해 기계적으로 더 민감했습니다. 게다가 잦은 고장으로 기피했는데 거기다 낮은 출력비는 한국의 산악 지형에서 사용하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러나 북한 전차들을 만나면 그냥 털어버리는 90mm 포 때문에 나중에는 이 퍼싱을 셔먼보다 더 선호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퍼싱 전차에 올라탄 전차장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코우마 중사의 부대는 미 2사단 72 전차대대 소속으로 1950년 8월 15일 부산에 들어옵니다. 이때의 상황은 낙동강 방어선을 두고 쌍방이 격렬한 전투를 벌이던 시기였는데 김일성은 날이면 날마다 낙동강을 돌파하라고 닥달하였죠. 우리 영명한 인민군들이래 왜 이렇게 진격을 못하는 기야? 하루빨리 부산 앞바다에 국방군 아새끼들이랑 미제놈들을 쓸어버릴라우. 워커 사령관 역시 이곳을 사수하기 위해 매일같이 집차나 연락기를 타고 전선을 누비며 전황을 살피고 있었으니 무슨 일이 있어도 여길 지켜라. 포항, 영천 등 동쪽은 한국군이 맡게 되고 마산이나 외관 등 서쪽은 미군이 담당했는데 바로 이 낙동강 전선에서 역사가 새로 쓰여집니다. 1950년 8월 31일 코우마는 미군과 한국군의 전투지경선이 몰려있던 외관에 7국으로 지원을 나가게 됩니다. 보병 지원이 임무였는데 단 2대의 퍼싱 전차와 2대의 M19 자주 대공포로 구성되었다는 게 문제였지요. 이날 저녁 7시 무렵부터 낙동강에는 안개가 끼기 시작하면서 어두워지자 달빛도 잘 보이지 않는 무월광 상태가 됩니다. 밤 10시 느닷없이 북한군은 야포와 박격포를 동원해 약 15분간 엄청난 공격 개시 전 포격을 실시합니다. 10시 반쯤 되니 안개도 거쳤는데 첨벙거리는 소리와 함께 북한군이 부교를 설치하는 것과 뗏목을 타고 도강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코우마는 즉각 부교와 뗏목을 향해 사격할 것을 명합니다. 쏴라. 그 자신도 포탑에 설치된 기관총을 붙잡고 미친 듯이 사격했습니다. 더불어 다른 퍼싱 한 대 역시 맹렬한 사격을 실시했고 대공 자주포들도 전방을 향해 무시무시한 화력을 뿜어댔습니다. 미군이 쏟는 엄청난 화력에 무수한 북한군이 쓰러져가며 지르는 비명소리와 흘러내리는 피가 낙동강 어귀를 물들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북한군은 무반동 총 같은 중화기를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것. 밤 11시가 되자 강 건너편에서 북한군의 포격은 다시 거세지고 있었으니 설상가상 이때의 코우마는 전차가 90mm 포를 발사할 때 튀어나온 탄피에 맞아 발목에 부상을 입게 됩니다. 젠장. 그때 무전기를 통해 빠른 후퇴를 명령하는 보병 중대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이봐, 코우마, A 중대장이다. 적군이 너무 많아 도저히 막을 수가 없다. 전원 후퇴하라. 그러나 코우마는 이대로 전원 후퇴했다가는 엄청난 인명 손실을 입게 될 것이라 판단하고 자기들이 끝까지 뒤를 지키겠다고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는 여기 남겠습니다. 뭔 소리야? 시간 없다고. 코우마는 후퇴를 거부하고 끝까지 남아 북한군의 도강을 막기로 했는데 다시 북한군이 도강을 시작합니다. 북한군이 쏘아드는 총탄이 사정없이 날아들었지만 코우마 중사는 포탑에 올라가
기관총으로 몰려드는 북한군을 사살하고 있었는데 그 기세에 놀려 북한군의 도강 시도도 잠시 멈춥니다. 우와, 저 미제 알새끼래. 대체 뭐이간? 날래 저 땅크부터 잡으라우. 시간은 이미 밤 12시가 넘었지만 팽팽하게 솟아오른 긴장을 풀 수는 없었으니 북한군은 강을 건너려다 숱하게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왼쪽의 산을 돌아 기습하는 것으로 목표를 바꿉니다. 코우마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모든 신경을 동원하여 적이 움직임을 찾으려고 했는데 이때 미군 군복을 입은 부대가 다가옵니다. 코우마는 지원군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해 반갑게 맞이합니다. 와우, 반가워. 어디 소속들인가? 코우마는 자기들을 도우러 온 미군인 줄 알았는데 대답이 없는 게 수상해 자세히 관찰하려고 내려다보는 순간 알고 보니 미군복과 철모를 쓴 북한군이었으니 그들은 즉시 소총을 난사했고 이때 총알이 코우마의 어깨를 관통합니다. 아, 이런 개스키. 빡 돌아버린 그는 기관총을 돌려잡고 아픔도 잊은 채 분노의 사격을 시작해 근처에 몰려온 북한군을 쓸어버립니다. 이때 다른 퍼싱 한 대가 고장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고 대공장갑차 2대 역시 반파가 되어버립니다. 코우마가 기관총을 잡고 끝까지 북한군을 상대했지만 이젠 홀로 남은 상태에선 역부족. 그는 아곡리라는 작은 마을의 교차점까지 후퇴하기로 맘먹고 전차에 있는 세정의 기관총을 활용합니다. 차체 전방의 기관총은 정면을 방어하고 포탑을 좌우로 회전시켜 동쪽 기관총으로 측면을 방어하고 자신은 포탑에서 후방의 북한군을 향해 격렬한 사격을 해댔습니다. 코우마 중사는 미친 듯이 난사하고 재장전하고 또 난사했는데 결국 포탄도 떨어지고 탄약도 떨어집니다. 워낙 자기들끼리 밀집되어 수류탄을 쓸 수 없었던 북한군은 탱크에 달라붙어 코우마를 사살하려고 했지만 거꾸로 코우마는 권총을 꺼내들고 다가오는 북한군을 사살하고 수류탄을 던지며 저항합니다. 북한군은 전차에 올라타 해치를 열고 수류탄을 던져 넣으려 했지만 놈들이 올라탄다. 지미 빨리 포탑을 회전시켰. 코우마는 미친 듯이 포탑을 회전시키라고 명령하고 올라탄 북한군들을 보신으로 때려 눕힙니다. 그리고 기름은 충분한 만큼 기동하면서 근처에 있는 적들을 짓밟아 뭉개버렸습니다. 북한군 대대장은 하염없이 쓰러져가는 자신의 부하들을 보며 정치군관에게 호소합니다. 군관 동지, 제발 좀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시라요. 이러다 다 죽겠시요. 이런 반동간 나새끼. 저 땅크 하나 까부수지아이하고 무식이 개소리요. 날래 공격하기요. 안 됩니다. 차라리 절 죽이시라요. 기래? 그럼 동무가 먼저 죽어보라우. 탕. 또다시 한 무리의 격렬한 공격이 몰아치지만 다시 한번 막아내는데 결국 코우마의 미친 퍼싱은 다음날 아침 7시 반까지 위치를 지키는 데 성공합니다. 그제서야 코우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주변을 둘러보니 근처엔 쓰러진 북한군이 수도 없이 많았죠. 그리고 천천히 진지로 후퇴하는 데 가면서 북한군 기관총 진지를 발견합니다. 조종수 언니가 코우마에게 어떡하냐고 물어봅니다. 개자식들 그냥 뭉개버렸. 전차는 그르릉거리는 포효를 내뿜으며 그대로 돌진해 북한군 기관총 진지를 뭉개버립니다. 우악 미친 땅큼내다. 쏘라우 쏴 아악. 그렇게 후퇴하면서 나머지 북한군 기관총 진지 2곳까지 다 쓸어버리고 새 방어선으로 후퇴했는데 부대로 돌아간 그는 여전병원에서 3일간 치료받고 다시 복귀하고는 바로 부대장을 찾아갑니다. 헉, 뭐야. 왜 벌써 왔어? 한 달은 있어야 된다고 들었는데. 얼른 포탄과 기름을 재보급해 주십시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뭔 소리야? 자네는 휴식이 더 필요해. 치료나 더 받으라고. 아니요. 저는 전선으로 가고 싶습니다. 아니요. 자넨 할 만큼 했으니까 도쿄 가서 휴가나 보내고 와. 이때의 공로로 그는 중사에서 상사로 특진했는데 본래 그에게 수영십자 훈장을 수여할 예정이었으나 미국 군인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훈장인 명예훈장을 수여하기로 합니다.
명예훈장은 막말로 저승사자의 싸다구를 때리고 와야 받을 수 있을 만큼 살아서 받기 어려운 훈장으로 무려 70%가 사후에 추서받을 정도입니다. 더욱이 전차부대원으로서 받기엔 더욱 어려운 훈장이란 걸 감안하면 그의 공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알 수가 있지요. 코우만은 한국에서 계속 싸우기를 원했으나 훈장 수여식에 참석하라는 명목으로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1951년 5월 19일 제2보병사단의 전우들인 칼 헨리 도르, 존 피트먼과 함께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명예훈장을 수여받았습니다. 칼 헨리 도드는 마산 진동리 전투에서 소대장이 전사하자 남은 병사 12명을 지휘하고 철수하면서 고립된 2명의 인원을 구출합니다. 1951년 1월 30일 시작된 썬더볼트 작전에서는 소대를 이끌며 단신으로 중공군 기관총 진지와 박격포 진지를 파괴하고 이튿날 고지를 점령하는 데 성공합니다. 이 공로로 그는 명예훈장을 수여받게 되죠. 존 피트먼은 북한을 향한 북질레이스 이후 중공군의 개입으로 미 이사단이 평안북도 군우리에서 인디언 태영이라 불리는 참사를 겪던 중에도 살아나 후퇴를 계속했는데 후퇴하며 벌어진 청천강 전투에서 중공군의 수류탄 공격을 막아내 전우들을 살린 공로로 명예훈장을 수여받게 됩니다. 코우만은 한국 전선으로 돌아가기를 수차례 요청했지만 자네에겐 더 중요한 일이 있다며 그를 한국에 보내지 않고 전차학교 교관으로 임명합니다. 이후 코우만은 2번 다시 한국으로 되돌아가지 못했고 퇴역 후에도 한국을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교관으로 활동하며 1971년 전역할 때까지 31년을 군에서 보냈고 은퇴 후에는 켄터키주의 농장으로 돌아가 조용한 전원 생활을 즐겼는데 1993년 자신의 농장에서 조용히 세상을 떠납니다. 당시 그의 업적이 없었다면 낙동강 중심부가 무너지며 전체 방어선이 붕괴돼 얼마 후 진행될 인천 상륙작전도 무산될 위험이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뜨거웠던 그해 여름, 그가 목숨 걸고 지킨 덕분에 대한민국은 풍전등화에서 벗어날 수 있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은 뷰리의 살아있는 전설 코우마 상사를 만나봤습니다. 다음 편의 재미있는 전사 이야기도 기대해주세요.